사람들은 우리의 가장 행복한 날이라고 말했다.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고 웃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메우고 식탁이 풍성하게 차려졌을 때 보통 그렇게 말하곤 한다. 하지만 그날 밤 내가 마시기로 했던 음료를 다른 누군가가 마시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다.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다. 내 이름은 한민준, 34살이다. 서울 부암동의 작지만 햇살 가득한 사진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다. 때로는 결혼식, 때로는 예술 전시회, 또 어떤 날엔 하늘에 떠있는 구름 하나, 내 렌즈를 통과한 모든 것이 내 이야기의 일부가 된다. 나는 예술과 함께 살아간다. 그래서일까, 많은 사람들은 나를 약하다고 여긴다. 특히 아내 서연의 가족, 즉 최씨 집안은 더욱 그랬다. 서연과는 6년 전 처음 만났다. 그녀는 서울대학교에서 환경정책 석사과정을 마무리하고 있었고, 나는 당시 갤러리아 미래라는 작은 전시회에서 내 작품을 선보이고 있었다. 그녀는 내 사진을 바라보며 눈을 반짝였다. 마치 내가 찍은 풍경 속에서 자신의 미래를 보는 듯했다. 하지만 최 여사는 내 렌즈 뒤에 무엇이 있는지는 전혀 알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나는 단지 카메라를 든 남자의 일뿐이었다. 그들 집안에서 진짜 남자란 안정적인 월급을 받고 대기업에서 일하거나 적어도 이름 앞에 CEO가 붙는 사람을 말한다. 하지만 나는 전시 오프닝에서 땀에 젖은 셔츠를 입고 서 있거나 산속에서 새 사진을 찍으려고 애쓰는 그런 사람이었다. 명절이면 최 씨 집안은 모든 게 완벽했다. 집안의 가장인 최광일, 즉 최 회장은 늘 새로운 투자 기회를 이야기했고, 최 여사는 손님들에게 자신만의 특별 레시피를 자랑했다. 나는 그저 조용히 앉아 서연의 손을 테이블 밑에서 꼭 잡고 있었다. 그것은 우리만의 작은 약속이었다. 그녀는 내 침묵을 느꼈고 나는 그녀의 답답함을 알 수 있었다. 그날 저녁, 최 여사의 62번째 생일. 나는 몽산에서 자연 촬영을 마치고 막 돌아온 참이었다. 얼음 같은 산바람, 진흙 묻은 신발, 그리고 잠 못 잔 피로가 아직도 몸에 남아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딱 몇 시간만이야 라고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가기 싫어도 가지 않으면 며칠을 죄책감에 시달릴 걸 알았기 때문이다. 최 씨 집안의 저택은 한남동 고지대에 있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마치 다른 세계에 들어선 기분이었다. 크리스탈 샹들리에, 대리석 계단, 화려한 초상화들, 그리고 어김없이 최 씨 가문 연극이 시작되었다. 식탁이 차려지고 손님들은 웃고 있었다. 최 회장은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물었다. 이번엔 그 카메라로 뭘 찍었나, 민준군? 농담처럼 들렸지만 실은 모욕에 가까웠다. 나는 미리 준비한 대사처럼 대답했다. 언젠가 회장님의 미소가 보이면 꼭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서연은 옆에서 웃었지만 손은 더욱 세게 내 손을 잡았다. 본 식사 후 최 여사는 일어나 특별한 발표를 했다. 오늘 밤은 제가 직접 만든 화채를 대접할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사위에게는 조금 더 스페셜한 걸 넣었답니다. 그녀의 말에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그 순간 나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부엌으로 들어서자 그녀는 도움 필요 없어, 민준아 라고 말했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봤다. 식탁 뒤편 2개의 잔, 그리고 그중 하나의 작은 병에서 투명한 액체를 따르고 있는 그녀의 손.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지만 얼굴엔 웃음이 떠 있었다. 특별히 준비했단다. 차가우면서도 타는 것 같은 그런 거야. 그녀는 그렇게 말했고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 잔 안의 얇고 투명한 막을 나는 눈을 떼지 못했다. 음료의 표면에서 빛나는 그 광채 마치 손대지 마라고 말하는 듯했다. 잔을 들며 나는 조용히 말했다. 손님들께 제가 서빙할게요. 최 여사님. 어차피 저 가족의 비주얼 아티스트잖아요. 그리고 그 후 나는 그 음료를 마시지 않았다. 하지만 누가 마셨고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45분이 흘렀다.
식탁에서는 여전히 모든 것이 예전 그대로인 듯 보였다. 최광일 회장은 새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고, 서연의 오빠 진호는 아이들이 국제학교에서 교육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내 잔에 남아있는 소량의 화채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그 음료를 마시지 않았다. 대신 최 회장에게 건넸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단숨에 들이켰다. 아직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무언가 일어날 것이었다. 나는 알 수 있었다. 아마 그도 몰랐을 것이다. 그가 처음 찍힌 사진이 그의 마지막 초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서연이 내게 몸을 기울이며 속삭였다. 아무것도 안 먹네. 민준. 괜찮아. 나는 미소 지었다. 너무나도 조용히, 마치 내 안에서 폭풍이 몰아치고 있지 않은 것처럼. 하지만 그 순간 최 회장은 갑자기 목소리를 잃었다. 눈이 휘둥그레졌고 가슴을 움켜쥐었다. 갑자기 일어나더니 의자를 넘어뜨리며 부엌으로 달려갔다. 문이 닫혔다. 그러나 그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들, 구토, 숨이 막히는 듯한 기침, 고통 속에서 억눌린 신음, 방 안의 모든 사람의 숨을 멈추게 했다. 최 여사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얼어붙은 듯 멈춰섰다. 그녀는 나를 바라보았다. 손이 떨리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우리 둘 다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 있었다. 서연은 황급히 아버지를 따라 부엌으로 달려갔다. 진호는 어머니를 붙잡았다. 나는 조용히 내 잔을 들고 주머니에 넣었다. 마시지 않은 그대로, 증거로서. 나머지 모든 것은 침묵 속에 타들어갔다. 부엌에서 돌아온 최 회장은 창백했다. 땀에 젖어 있었고 셔츠는 축축했으며 얼굴은 푸르스름하게 변해 있었다. 그러나 그는 말을 할 수 있었다. 아마도 생선이 상했나, 아니면 홍합이. 그는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최 여사는 즉시 말을 이었다. 내가 장본 시장에서는 이런 일 없었어요. 아마도 그 음료 레시피가 너무 오래된 걸지도. 그들은 계속 무언가를 말하고 있었지만 나는 더 이상 듣지 않았다. 그날 밤 무언가가 달라졌다. 처음으로 나는 두렵지 않았다. 처음으로 나는 이들의 개임을 더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걸 느꼈다. 이번엔 그들이 내 렌즈 안에 있었다. 초점 안에, 빛 속에, 도망칠 수 없는 프레임 안에. 집으로 돌아가는 길, 서연은 말이 없었다. 어쩌면 무언가 눈치챘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아무것도 몰랐을지도.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이것은 단지 위장을 자극하는 독이 아니었다. 이것은 오랫동안 쌓여온 침묵 속에서 퍼져나올 진실의 시작이었다. 그날 밤 잠들기 전 나는 주머니에서 잔을 꺼냈다. 조용히 가방 안에 넣었다. 그리고 휴대폰을 집어들어 오래된 번호를 눌렀다. 태환아, 너 실험실 아직 운영하지? 물론이지, 민준. 내가 예술을 위해 존재한다면 난 과학을 위해 존재하지. 무슨 일인데? 그냥 가족 문제야. 하지만 결과가 생명을 구할 수도 있어. 이건 단지 시작일 뿐이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나는 내 렌즈 뒤에 서 있다. 이제 빛을 켤 준비가 되었다. 3일이 지났다. 휴대폰에 메시지가 도착했다. 단 한 문장. 물질 확인됨. 벤조디아제필류. 신체 손상은 적지만 기억력과 반응 시스템에 심각한 영향 가능. 태환. 동시에 문서도 함께 보내왔다. 공식 실험실 보고서, 서명, 도장, 화학 성분 구조까지. 그 순간 느낄 수 있었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었다. 최 여사는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건 우연이 아니었다. 이제 남은 질문은 하나였다. 만약 목표가 나를 중독시키는 것이었다면 완전히 파괴하려 하지 않았을까? 몸은 무너지게 만들되 정신은 남겨두려는 의도였을까? 어쩌면 계획은 더 정교했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 밤의 어떤 장면을 내가 놓치게 하려는 것이었을지도.
그리고 내가 깨달았을 때는 이미 너무 늦었을 터였다. 나는 침착해야 했다. 감정에 휘둘릴 시간은 없었다. 내 손엔 증거가 있었지만 아직 답은 없었다. 서연에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이렇게 말했다. 이번 주말 최 회장 댁엔 가고 싶지 않아. 전시 준비 중이야. 그런 일들 겪고도 그게 중요해? 나한텐 중요해. 하지만 그녀의 눈을 마주쳤을 때 알 수 있었다. 그녀 안에서 무언가 흔들리고 있었다. 그 다음 일주일간 겉으론 평온한 척했지만 내 머릿속은 두 갈래였다. 한쪽은 일상을 살아갔고 다른 한쪽은 증거를 모았다. 나는 최 여사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다. 오래된 레시피, 약국 기록, 이웃의 말들, 그리고 마침내 비공식 의사들. 짧은 검색 후 밝혀진 사실은 충격적이었다. 최연희, 즉 최 여사, 지난 1년 동안 세 개의 서로 다른 클리닉에서 알프라졸람 처방을 받아왔다. 세 군데 모두 이름은 달랐지만 사진은 동일 인물. 그중 한 곳 이화마인드 클리닉은 이미 경찰로부터 경고를 받은 병원이었다. 일부 처방이 허위로 발급되었다는 이유였다. 나는 문서들을 인쇄했다. 이름, 날짜, 용량, 그리고 이웃들의 SNS를 살펴보았다. 한 여성 강 여사가 이런 글을 올린 적이 있었다. 내 팔찌가 사라졌어요. 지난주에 최 여사님이 우리 집에 오셨는데 이전엔 이런 일 한 번도 없었거든요. 하지만 신뢰가 무너지면 모든 게 달라지죠. 그날 저녁 낯선 번호로부터 문자가 왔다. 짧은 한 줄. 당신만이 아니에요. 그들은 다른 사람에게도 그랬어요. 대화하고 싶다면 저는 유진이에요. 그 순간 알 수 있었다. 이 게임은 나만을 상대한 것이 아니었다. 유진, 진호의 아내. 항상 조용하고 수동적으로 보였던 그녀. 하지만 이제 보니 그녀도 언젠가 그 특별한 음료를 경험했던 것이 분명했다. 그녀도 침묵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더 이상 참지 않기로 결심한 것이었다. 다음 날 우리는 도심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그녀는 말이 많지 않았다. 단지 나에게 건넨 것은 하나, 검은색 USB였다. 이건 집 보안 시스템에서 추출한 영상이에요. 진호는 몰라요. 이 영상을 몇 년 동안 숨겨왔지만 당신을 보고 결심했어요. 이건 당신에게 가야 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내 손은 떨리고 있었다. USB를 꽂았다. 첫 번째 영상이 재생되었다. 타임스탬프, 생일 저녁. 카메라는 부엌을 비추고 있었다. 최 여사가 음료를 준비하고 있었다. 작은 병을 꺼내고 액체를 따르고 컵에 섞는다. 입술이 움직인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이걸로 전시는 있게 될 거야. 넌 그냥 집에 있게 될 거야, 민준. 이후 내가 등장한다. 컵들을 들고 나간다. 그래, 이 영상은 법정에서도 충분한 증거였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다음 영상이었다. 집은 조용했다. 하지만 카메라는 계속 촬영 중이었다. 최 회장이 부엌에서 최 여사와 언쟁을 벌이고 있었다. 고함친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 그만하라고 했잖아. 이번에도 민준이 눈치채면. 최 여사도 고함친다. 그 멍청이가 마셨어야 했어. 이건 내 계획이었어. 그 전시에 나가선 안 됐어. 서연은 알아야 했어. 자기 남편이 얼마나 약하고 믿을 수 없는 사람인지. 나는 뒤로 물러났다. 이건 단순한 중독 시도가 아니었다. 이건 조직적인 조종과 통제였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내가 그들의 첫 희생자였을까? 아니, 나는 단지 다음 차례였을 뿐이었다. 나는 이제 내 게임을 짜기 시작했다. 첫 번째 단계, 서연에게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기. 그래, 위험했다. 하지만 증거 없이 말한다면 그들이 말하는 감정적인 쇼맨으로 보일 뿐이었다. 내게 필요한 건 목소리가 아닌
조용한 실내였다. 우리 집은 조용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더 이상 보호막이 아니었다. 매일 아침 서연은 서둘러 정리하고 허둥지둥 머리를 묶고 한마디 남기고 나갔다. 엄마가 전화했어. 나한테 힘이 되고 싶대. 힘이 되어준다. 정말일까? 어쩌면 그날 유진은 또 하나의 영상을 보냈다. 이번 영상은 전보다 훨씬 충격적이었다. 촬영 날짜는 그 사건 독극물 시도 이틀 후였다. 최 회장이 서재에서 통화 중이었다. 음성은 또렷했다. 서연이는 약해. 항상 그랬어. 단지 약간의 자극이 필요할 뿐이야. 난 이미 그녀와 대화를 시작했어. 그들에 대한 신뢰를 흔들고 있지. 자기가 의심을 시작하면 민준이랑 멀어질 거야. 결국은 스스로 떠날 거고 그게 본인의 결정이라고 믿게 될 거야. 참기 힘들었다. 이건 단순한 조종이 아니었다. 심리전, 즉 정신적 전쟁이었다. 다음 날 서연이 집에 돌아왔다. 그녀의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다. 아빠가 말했어. 너 우리랑 멀어지려고 일부러 핑계를 만든다고. 원래부터 그랬다더라. 겁쟁이라고. 겁쟁이.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아직은 말하고 싶지 않았다. 보여주고 싶었다. 내 계획의 핵심은 투명함으로 치는 일격이었다. 일요일 저녁 식사를 준비했다. 하지만 이번엔 우리가 초대한 자리였다. 손님 목록, 진호, 유진, 서연, 그리고 깜짝 손님, 과거의 연인. 그래, 그의 이름은 박지원이었다. 의사, 똑똑하고 날카로운 사람. 몇 년 전 갑자기 사라졌던 그 남자. 그와 연락하는 건 쉽지 않았다. 하지만 이름을 언급하자마자 거의 즉시 답장이 왔다. 에 연락했는지 알아. 수년간 말하고 싶었어. 갈게. 말할게. 왜냐하면 그때의 침묵은 너무 큰 대가였거든. 저녁이 시작되었다. 식탁은 조용했다. 서연은 놀란 표정이었다. 저기, 지원 오빠, 왜 여기 있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TV를 켰다. USB를 꽂았다. 그 영상들, 독극물, 말다툼, 조종의 대화들 하나씩 화면에 재생되기 시작했다. 서연은 넋을 잃고 지켜보았다. 진호는 이럴 리가 없어 라고 중얼거렸다. 유진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그리고 가장 강한 타격은 지원이 입을 열었을 때였다. 우리는 서로 사랑했어. 그는 널 사랑했어. 서연아. 하지만 내 아버지가 내 방에 다른 남자의 전단지를 놓았어. 소문을 퍼뜨렸고 너는 내가 바람을 폈다고 믿었지. 너는 울면서 나를 떠났고 나는 말하려 했지만 너의 목소리는 이미 그의 목소리가 되어 있었어. 서연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방 안은 정적이었다. 왜냐하면 어떤 진실은 말보다 크다. 소리 없는 충격만이 남는다. 그날 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은 무섭지 않았다. 진실은 조용히 다가오지만 모든 걸 바꿔놓는다. 다음 날 아침 그녀가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 평생 그들의 목소리를 내 목소리인 줄 알았어.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더 이상 말이 필요하지 않았다. 최 회장 집거실은 침묵에 잠겨 있었다. 이번에는 내가 카메라 뒤에 있지 않았다. 나는 방 한가운데 모든 것의 중심에 서 있었다. 삼각대가 설치되어 있었고 조용히 촬영이 시작되었다. 카메라의 작은 REC 불빛조차도 방 안의 긴장을 더욱 고조시켰다. 최 회장은 의자에 앉아 있었다. 두 팔을 가슴에 교차시킨 채. 그의 눈빛에는 예전의 냉소는 없었다. 이젠 계산하는 눈빛이었다. 최 여사는 미소를 짓고 있었다. 늘 그렇듯. 하지만 이번엔 그 미소 위에 얇은 얼음막이 덮여있는 듯했다. 금방이라도 깨질 것 같은. 서연은 조금 떨어진 곳에 서 있었다. 그녀의 눈은 천장을 향해 있었다.
마치 이 집의 천장 아래에서는 숨 쉬는 것조차 힘든 듯이. 나는 말했다. 조용히, 빠르지 않게, 하지만 깊이 있게. 여기 앉는 게 쉽진 않아요. 하지만 어떤 순간에는 사람이 말을 하든가 사라지든가 하죠. 전 사라지지 않겠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USB를 꺼냈다. TV에 연결했다. 그리고 영상을 재생하기 시작했다. 첫 번째 영상, 생일 밤 술잔에 약물이 타지는 장면. 두 번째 영상, 최 여사와 회장 사이의 격렬한 언쟁. 세 번째 영상, 최 회장의 통화, 그녀의 생각을 바꿀 거야. 자신의 결정이라고 믿게 만들지. 네 번째 영상, 지원의 이야기, 과거 연인을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서연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그리고 어머니를 응시했다. 엄마, 이거 엄마였어. 최 여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윽고 시선을 나에게 돌렸다. 너, 우리 가족을 무너뜨리고 싶니? 아니요. 내가 조용히 말했다. 이제는 침묵을 견딜 수 없을 뿐이에요. 최 회장이 일어섰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를 눌러 담고 있었다. 이건 전부 조작이야. 누군가 이 영상을 편집했어. 여보, 당신 이거 당신이 한 게 아니지. 최 여사는 시선을 피했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다. 그 아이를 그들이 데려갔어. 난 그냥 딸을 되찾고 싶었을 뿐이야. 서연은 마치 오랫동안 얼어있던 몸이 이제서야 녹기 시작한 사람처럼 낮게 말했다. 나는 빼앗긴 게 아니야. 엄마, 처음으로 내 의지로 결정한 것뿐이야. 침묵. 최 회장은 나에게 다가왔다. 눈을 마주쳤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차가웠다. 이 게임 내가 시작했지. 대체 뭘 원하는 거지? 민준, 돈, 명예, 항복하길 바라는 거야. 나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카메라 렌즈를 바라보았다. 거기엔 나의 모습, 침묵의 초상이 있었다. 그리고 말했다. 전 단지 보여주고 싶어요. 이번엔 당신들이 통제권을 쥐고 있지 않다는 걸. 이번엔 영상도 증거도 선택도 당신들 몫이라는 거려. 나는 그에게 봉투 하나를 건넸다. USB 복사본이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가 일하는 데이훈 인베스트먼츠와 관련된 몇몇 중요한 이메일. 전송 직전 상태로 준비된, 하지만 아직 보내지지 않은 것들. 이 가족에게 다시 가까이 다가온다면 우린 단 한 번의 클릭이면 충분합니다. 최 회장은 고개를 숙였다. 아마도 처음으로 패배를 실감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 최 여사는 벽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 벽에는 가족 사진이 걸려 있었다. 언젠가는 완벽했던 한 장면. 하지만 이제는 그 사진을 보는 눈빛 하나하나가 그 틀을 깨트리고 있었다. 그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서연은 내 손을 꼭 잡았다. 조용히 말했다. 이 많은 소리들 속에서 내 목소리를 처음으로 듣는 것 같아. 나는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그 목소리는 항상 내 안에 있었어. 다만 누군가 그걸 조용히 묻고 있었을 뿐이야. 몇 주가 흘렀다. 최 가족으로부터는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 전화도 문자도 마치 그들은 사라진 듯했다. 혹은 스스로 만들어낸 유리 진열장 밖에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몰랐던 것일지도 모른다. 서연은 말이 많지 않았다. 하지만 어느 날 저녁 부엌에서 조용히 다가와 물었다. 그 사람들 변할까? 나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대답했다. 아니, 하지만 이젠 상관없어. 왜냐면 우리가 변했잖아. 며칠 후 우리 집에 봉투 하나가 도착했다. 보내는 사람도 이름도 없었다. 그 안에는 공식 문서들이 있었다. 우리 집명의 이전 서류, 그리고 태어나지 않은 우리 아이 신탁기금 계좌 서류. 어떤 쪽지도 미안하다는 말도 행복을 빌어요 같은 문장도 없었다.
오직 서류뿐. 공식적이고 차갑고 감정 없는 최의 스타일 그대로. 서연은 서류를 바라보며 말했다. 이게 뭐야? 아마도 그들만의 미안하다는 방식이겠지. 조용하고 계산적이며 감정 없는.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가끔은 침묵이 말보다 더 많은 걸 말해줘. 봄이 왔다. 스튜디오에 들어오는 햇살이 다르게 느껴졌다. 나는 드디어 자신만의 사진 전시회를 열기로 했다. 이름은 네온의 파편. 개막식 날 비가 내렸다. 그런데도 전시장은 사람들로 가득했다. 사진들이 벽에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산의 풍경, 고요한 여성의 실루엣, 말없는 눈동자들, 그리고 구석에는 한 가족의 식탁. 부서진 듯하지만 여전히 하나처럼 보이는. 문이 열렸다. 서연이 들어왔다. 심플한 흰 드레스를 입고 예전과는 전혀 다른 사람 같았다. 그녀의 눈에는 이제는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는 빛이 있었다. 그녀의 품에는 우리 딸 하은이 안겨 있었다. 그날 밤 최 가족도 전시장에 왔다. 안 왔다고 말하는 게 쉬웠겠지만 그들은 왔다와 가지 않았다. 그 사이 어디쯤에 있었다. 말없이 구경하고 말없이 나갔다. 최 회장은 사진들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나와 눈이 마주쳤다. 내민 손을 나는 잡았다. 아무 말도 없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엔 뭔가 있었다. 비로소 자신이 잃은 것을 깨달은 사람의 눈빛. 그날 밤 우리는 발코니에서 차를 마셨다. 하은은 안에서 조용히 잠들어 있었다. 서연이 말했다. 알아. 예전엔 성공이 그들의 인정을 받는 거였어. 지금은 그냥 자유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그리고 널 선택한 걸 후회하지 않는 마음.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나는 이 싸움을 싸우지 않고 이긴 거였다. 그들의 게임을 따라가지 않음으로써, 그들의 침묵을 나만의 목소리로 바꿈으로써. 하지만 아직 모든 게 끝난 건 아니었다. 왜냐하면 인생은 카메라와 같기 때문이다. 우리가 정지를 눌렀다고 생각해도 촬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을 수 있다. 처음이었다. 최 회장이 직접 나에게 봉투를 보낸 건 중개자 없이 곧장 두꺼운 검은색 커버에 쌓인 봉투. 그걸 열자 한 권의 브로셔가 떨어졌다. 대연인 베스트먼트의 연간 보고서. 하지만 표지 사진이 익숙했다. 내가 찍은 사진이었다. 삭제된 줄 알았던 아침 햇살 아래 텅 빈 비둘기 둥지. 그 아래에 문구가 있었다. 공백도 때론 소중할 수 있다. 사진, 한민준. 짧고 건조한 메모가 하나 더 있었다. 최고의 사진가를 고용하는 건 어리석은 짓이 아니지. 존중을 담아 시지. 서명은 없었다. 미안합니다 도, 감사합니다 도 없었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용서의 방식이었다. 나는 그의 게임을 무너뜨렸지만 망신은 주지 않았다. 결국 복수를 하지 않은 적의 존재. 그에게는 그것이 유일한 진짜 패배였을 것이다. 6월 말 두 번째 전시회가 열렸다. 이번 주제는 침묵의 소리들. 그중 한 코너는 관람객들이 유난히 조용해지는 공간이었다. 사진들이 순서대로 이어졌다. 금이 간 반지를 바라보는 한 여성의 시선. 빈 의자. 중단된 편지 한 장. 그리고 마지막에 단 하나의 시선. 서연의 포트레이트. 그녀는 카메라를 정면으로 보지 않았다. 옆을 바라보고 있었다. 마치 어딘가에서 누군가 조용히 드디어 라고 속삭였다는 듯. 그날 전시회에 최 여사는 오지 않았다. 하지만 나에게 문자 한 통이 도착했다. 이름 없는 번호에서 당신의 사진 속에서 나 자신을 보았어요. 그리고 마음에 들었어요. 이런 적은 처음이에요. 메시지 끝에 적혀 있었다. H.
서연은 그 문자를 보고 잠시 휴대폰을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아직 완전히 용서하진 않았어. 하지만 처음이야. 그녀가 무섭지 않은 건 우리 딸 하은이는 점점 자라고 있었다. 그녀의 첫 단어는 아빠가 아니라 라잇이었다. 아마 매일 스튜디오에서 빛이 어떻게 바뀌는지 듣고 자란 결과일지도. 어느 날 나는 그녀를 촬영하고 있었다. 카메라를 든 내 앞에서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아마 비둘기를 본 것 같았다. 나는 찰칵 셔터를 눌렀다. 그 순간 그 사진을 나중에 인화했다. 그리고 그 아래 이렇게 썼다. 자유는 아이의 숨결에서 시작된다. 이 사진은 다음 전시회의 메인 포스터가 될 것이다. 하지만 아직 아니다. 아직 말해지지 않은 것들이 남아있다. 마음속에 고요히 머무는 이야기들이. 서울의 여름 저녁은 어딘가 묘하게 조용하다. 거리의 소음은 사라지지만 건물 안에서는 여전히 삶이 이어진다. 꺼지지 않는 불빛, 끝나지 않는 대화, 그리고 침묵하는 전화기들. 나는 스튜디오에 혼자 있었다. 벽에는 하은이의 초상화가 걸려 있었다. 그 사진을 바라보다 문득 깨달았다. 그동안 수없이 많은 것을 찍었지만 단 한 번도 나 자신을 찍은 적은 없었다. 카메라를 삼각대에 올려두고 렌즈를 나에게 돌렸다. 타이머를 설정하고 정면으로 내 눈을 바라보았다. 찰칵 사진이 나왔을 때 그 안에는 슬픔도 자랑도 없었다. 그저 조용한 가벼움. 마치 누군가 속삭이듯 말했다. 끝났어. 그날 밤 서연이 발코니에 나왔다. 하은은 안에서 조용히 자고 있었다. 하늘은 고요했고 별은 자유로웠다. 나 예전부터 너를 사랑했어.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르게 사랑해. 어떻게? 내가 물었다. 전엔 내가 날 지켜주길 바랐어. 지금은 너를 알아. 그리고 널 믿어. 그게 더 강해.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이 필요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 순간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다. 다음 날 우편함에서 짧은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종이는 낡았고 서명은 익숙했다. 하은이를 보고 깨달았어. 절대 잃고 싶지 않다는 걸. 하지만 이제 알아. 그녀를 지키려면 먼저 나 자신이 변해야 해. 그게 너에게 배운단 하나의 교훈이야. 민준. 언젠가 원한다면 이 편지를 하은이에게 전해줘. 알게 해줘. 때때로 가장 큰 변화는 조용히 일어나. 최광일. 나는 그 편지를 서류 폴더에 넣어두었다. 아직은 주지 않았다. 몇 달 후 침묵의 소리들 전시회는 해외로 진출했다. 도쿄, 암스테르담, 그리고 부에노스 아이레스까지. 사람들은 사진을 보며 물었다. 이 사진들 뒤엔 어떤 이야기가 있나요?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조용한 승리의 이야기예요. 모든 것이 끝났을 때 나는 하나를 깨달았다. 나는 이 싸움을 소리치지 않고 이겼다. 그들을 무찌르진 않았지만 멈추게 만들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만들려 했던 사람이 되지 않았다. 이건 내 이야기였다. 사진가들은 보통 남의 이야기를 대신 전한다. 하지만 이번만큼은 내가 나를 찍었다. 내 목소리를 기록했다.